안녕하세요. 어느덧 살금살금 찾아온 봄이 우리 옆에서 봄바람을 살랑살랑 부는 계절이네요. 즐거운 일요일, 봄비가 내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억할 오늘 되시길 바라며 일요일 묶음 영상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일본이 최고의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723 개역을 가진 서울의 지하철, 한국의 믿기 힘든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보다 10배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 고베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발리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32세가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지난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우선 저는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 한평생을 스페인이 아닌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성인이 된 후 자유분방한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꿈꾸며 다니기도 했지만 전 어딘가 타국을 가는 게 찜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왠지 그곳은 스페인만 못할 것 같은데 굳이 큰 돈을 써가며 여행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결국 제 자신을 틀에 박히고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의 뜻은 없었지만 잡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이유는 호기심이 많아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뭐든 궁금하면 끝을 봐서라도 궁금증을 풀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런 제 호기심이 인생을 살면서는 도움이 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이슈나 역사적인 부분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정한 어떤 나라를 언급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술술 정보를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평생 가보지 않을 것 같지만 주변 친구들에게는 자주 들었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끊임없는 이슈는 저를 늘 자극했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해야 마음이 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욕먹어 마땅하고 나라라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꼴사나웠던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지만 전 태어나 본 나라 중에 가장 후진 곳이 바로 한국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 한국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다녀와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나였다면 일본을 갔을 거야. 일본만큼 선진국인 나라도 또 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유명한 것도 많은데 안타깝다. 이참에 역사 공부를 좀 해봐. 내 인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란다. 후진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극찬하는 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고 전 굳이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친구는 그랬어요. 넌 그렇게 정보만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직접 한국을 가본 적 없잖아. 그리고 역사에도 왜곡된 역사가 많은데 뭘 제대로 알고 한국을 욕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국을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말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나야 친구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너 이렇게 발언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거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길 바란다. 친구의 조언이 황당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도 없이 정말 후진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뭘 알아보라는 건지. 그저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감을 못 해주니 서운한 마음에 하는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늘 한국을 무시했고 일본을 아시아 중 최고의 국가라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유난히도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독도 때문이기도 해요. 독도는 누가 봐도 일본 땅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긴 세월 내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걸 당연하다는 듯 우길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아니기에 흘러가는 대로 넘길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 때마다 분노를 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감정선이 많이 올라온 듯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했다면 저는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스페인에 남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하듯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일본에 넘어가서 당분간 살아야 해.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아버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일본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큰 걱정은 없어. 그렇게 알고 다들 준비 잘해.
아버지의 말씀이 당혹스럽긴 했지만 저희 집 가장이고 아버지의 일에 온 가족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던 스페인을 떠나 일본으로 갔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일어를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일어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죠. 대화를 하고 싶지만 소통하기가 어려웠고 뭐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길어도 1년 정도 머물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렵기만 했던 일어를 조금씩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가장 긴급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일본에 하나씩 적응을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일본을 바라보니 정말 멋진 곳이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풍기는 특유의 이미지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 여기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비교를 해봐도 일본은 참 질서정연하고 언제나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점은 저 역시 일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일본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어린 나한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난 정말 신기했어. 마트에 줄이 그렇게 긴데 서로 소란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게 놀라웠어 나는. 어디를 가도 예의범절을 지키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넘어왔을 때도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와서 길을 막고 사진을 찍어대고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핸드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을 보면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엄마, 저 한국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예의 없고 무례하니까 여태껏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 난 한국이 정말 싫어. 끔찍하게도 싫어. 왜 여기 일본까지 와서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피해를 주는 거야?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엄청 조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 원래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겪을수록 한국은 별로였어요. 물론 제가 일본을 너무나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적대국인 한국이 더 싫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본이 이유 없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원래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니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의 마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원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원피스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한참을 보고 또 보고 봤던 것도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까지 푹 빠져서 본 것은 원피스가 유일했어요. 만화 속에 나오는 영상미 하나까지도 참 멋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넘어와서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에 관심을 주기도 했어요. 물론 한 번 빠지면 나를 셀 정도로 집중을 해서 문제였지만 말이죠. 이 외에도 스페인 음식만 먹고 살았던 저였지만 일본 음식들이 전부 입에 맞아서 먹는 걸로 고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았던 곳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일본 특유의 몽글하고 아름다운 운치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경치를 늘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대인배적인 마인드가 참 좋았어요. 일본은 한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다는 역사책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타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렇게 대신해서 헌신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일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또 직접 겪을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났어도 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겠다. 어쩌면 전생에 일본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을 사랑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독도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면 한국은 대체 왜 남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정말 양심도 없는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미 망하고 없을 나라인데 일본이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이 정도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한국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던 모든 시절은 일본에 대한 감동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보냈어요.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도 많아지고 저는 일본 생활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은 무려 10년 정도를 살았고 결국 저는 취업도 일본에서 했어요. 고베에 있는 한 제약 설비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 만큼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저희 회사가 좋았던 것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할까 더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말단 직원에서 격리 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승진이라 그런지 저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무리 일본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낯선 타국인데 이곳에서 꿈에 이르던 자리까지 올랐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도 저는 일본에 남아 홀로 쭉 살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얻은 팀장 자리와 같이 탄탄한 직급이 필요했기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늘 똑같이 흘러가는 직장인의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에 웬 한국인이 찾아왔어요. 부장님께 물어보니 한국 거래처 스크류 제조 회사의 조 과장이라며 일본에 있는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하며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랬지만 유독 저는 그 한국인 과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직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그를 훑으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력은 아직도 형편없나 보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애써온 거 아니겠어? 결국 한국은 일본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도움받으러 왔으면 우리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사원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난 팀장인데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거래처의 조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용히 배우다 가겠습니다.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못 본 척 할 순 없어서 악수는 거부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그러세요 그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피식 웃는 모습이 오히려 제 기분을 더 상하게 했어요. 조 과장 나한테 와서 인사하더니 피식 비웃고 가더라? 어쩜 저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지? 난 저 사람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벌써 스트레스 받네. 비웃듯 말하는 조 과장의 모습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조금만 견디면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 과장의 일하는 모습은 확실했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말투도 다정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였죠. 당연히 전 4박 5일간 단 한 번도 좋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늘 차갑게 그를 대했어요. 제게는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자꾸만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는 조 과장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싱글벙글 웃어주는 거야? 속도 없나 정말? 처음엔 짜증이었던 감정이 점점 신경 쓰이고 거슬렸다. 나중에는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뭘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굴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어차피 갈 거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의 모습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과장이야 한국 가서 원래 생활을 하면 끝이겠지만 저희들은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정이 들어버리고 있었죠.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렇게 그는 4박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조 과장을 보냈지만 저는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어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거래처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미친 건가? 혹시 머리 어디가 다친 건 아닐까? 어떻게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통 이런 감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기에 이러다 말겠지 싶었고 스스로 정리를 하려 했어요. 계속 부인했지만 조 과장에게 마음이 있는 게 맞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게 움직이나요? 저도 모르게 큰 사고를 하나 냅다 쳐버렸습니다. 조 과장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일본의 긴 연휴를 이용해서 저는 무대뽀로 움직여버렸어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챙겼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 가난할 거고 음식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조 과장 때문에 한국을 가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후졌을 한국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긴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후졌을까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던 한국인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에도 꽤 자괴감을 느꼈지만 나라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거대한 규모의 시선 강탈을 당했고 압도적인 모습에 한참 동안 입을 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현대적인 건물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항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공항보다 규모도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공항에서부터 이미 많이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너무도 편리해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이목을 제일 집중시켰던 것은 공항 청결도, 그리고 빠른 입출국 절차와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빠르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인 바닥 같은 것도 먼지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렇게 청결할 수 있는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항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후진국이 정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냄새에 이끌려 식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 봤더니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캐리어를 아무데나 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내 시야에서 멀리 두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음식 픽업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한참 동안이나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메뉴도 한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중식, 양식, 일식 등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공항을 걸어 나간 뒤엔 마치 미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LED 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총 723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기에 속으로 감탄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 하면 사실 일본 도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은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봐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심지어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처음 타는 거라 그런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그때 한국인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나 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오래도록 추억하고 있는데 반갑네요. 혹시 지하철 타기가 어려우면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한국인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자국어도 아닌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도 놀랐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외국인에게 친절했고 스몰 토크처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예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작정 그의 회사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세상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안기고 싶었지만 꼭 참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조 과장? 반가워요. 저는 일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조 과장을 볼 줄은 몰랐네요. 부끄러운 나머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들려봤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조 과장은 제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정말 반갑네요. 혹시 일정 끝나신 거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도 마침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조 과장의 말에 입이 귀에 걸렸지만 최대한 숨기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와 한 식당에 갔고 정말 수없이 많았던 정갈한 반찬들과 양념갈비, 육전, 그리고 별미였던 식혜까지.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간장 베이스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던 든든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공항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 회사로 오셨을 때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역사는 전부 일본이 유리하게 왜곡해버린 아픈 역사였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또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도 모르고 늘 욕을 했다는 것에 너무도 부끄럽네요.
저는 조 과장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놨고 그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먼 타국인데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또 일본이 왜곡한 그 역사를 처음으로 본다면 저라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한국인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 과장과의 대화 끝에 불편했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꼭 저와 함께 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남산도 함께 가서 자물쇠도 걸어봤고 유명하다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도 함께 봤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왔고 전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을 가는 날에도 그 남자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죠. 일본에 도착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냐하면 한국 여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처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어. 파우더룸 안에는 고데기와 화장품, 손거울, 헤어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콘센트까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한국인 여성들은 차분하게 앉아 화장을 고쳤어. 그 모습은 상당히 부럽더라고.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한국 화장실 모습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었어.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설명도 잘해주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뭔가 더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온갖 편견으로 가득했던 난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알게 되어버린 거지. 식당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눠 먹는 장면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날에는 거래처 조 과장님하고 야경을 비추는 반포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울을 만끽했는데 과연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모습들이 활력 있는 도시 같았어. 결국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뼈아픈 역사의 원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 현생을 살면서도 한국을 괴롭히는 거지? 역사를 감히 왜곡을 하다니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네. 가식적인 일본의 모습이 소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저는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진실을 알리는 글들을 써내려가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도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정부 자체에서 아니라고 하니 침묵하며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렇기에 저는 더 알리고 싶었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 한편에는 조 과장에 대한 그리움이 그야말로 사무쳤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지 2주가 넘은 어느 날 주말 조 과장이 제게 달려왔고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만남을 결정한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어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게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던 조 과장이 지금은 제 남편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넘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내고 있었던 수원 광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제게는 낯선 타국살이가 또다시 시작이지만 그게 한국이라서 좋았고 제 남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작정 한국 여행 왔을 때 가봤던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 천사가 찾아와줘서 지금은 임신 중인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참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라 할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이라 놀라웠습니다.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국이란 나라를 괄시하고 욕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자꾸만 공부를 하니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역사관에 갔다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지금은 확신하고 있고 양심 없는 일본이 그만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아직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1월에 도쿄에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찾은 일본 도쿄는 한국에 비해 뭔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일본의 거리와 건물들을 아는데도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만난 일본의 도쿄는 화려한 서울에 비하면 작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한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어린 시절 한국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기 위해 한국 역사 공부를 수도 없이 했어요. 처음 일본에서는 언어 공부를 했다면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며 한국어를 오히려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말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대단한 한국 사람이니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꼭 배우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인 제 남편을 존경하며 한국의 피를 가진 뱃속에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의 부자들만 지낸다는 미국 맨해튼. 호화로운 저택에서 데리고 살던 딸이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미쳤다며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49층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맨해튼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남편 매튜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중 10년 가까이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마냥 행복했어요. 남편 매튜는 활달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맨해튼의 대도시에서 자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호스텔업을 조금씩 키워가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냈거든요. 손님들을 공항까지 픽업하고 밤늦은 시각에도 체크인을 받아주며 낮에는 방 청소나 식사 준비를 맡는 식으로 24시간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곧 아이가 찾아오겠지 하고 별 걱정을 안 했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해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언젠가 우리도 아이와 함께 이곳저곳 여행하며 추억을 쌓자는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고 상담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고 급기야는 시험관 시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하루 종일 호스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눈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절망감에 시달려 우울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남편 매튜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조금만 더 일찍 결혼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가 3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지길래 새벽 귀국 손님 맞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헛구역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의사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의사의 농담인가 싶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응급실 복도 한쪽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이이기에 저와 남편은 매 순간이 신비롭고 소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호스텔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혹시 배가 조금이라도 뭉치는 건 아닐까? 하고 유난을 떨 정도였지요. 입덧이 심해진 뒤에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더욱 힘들었지만 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호스텔 업무를 대신 맡고 저는 몸조리를 하는 편이었지요.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무사히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호스텔 카운터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으려는데 뭔가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래를 보니 양수가 터진 것이었어요. 아직 정상 분만까지는 2개월이나 남아 있었기에 당황스러웠고 출혈까지 보이니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분만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응급 분만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는 탓에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조산으로 잡고 여린 아이가 태어났고 의사들이 곧장 인큐베이터로 데려가 버렸죠. 저는 누워서 아이 울음소리를 잠시 들었을 뿐 품에 안아볼 겨를도 없이 떼어 놓아야 했죠. 모자 상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숨을 잘 쉬고 있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며 간호사에게 수시로 문의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 주수가 많이 모자랐지만 아이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기가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동과 안도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신의 힘이라는 뜻을 담아 우리 딸을 샬럿이라고 지었고 그 작은 몸을 안을 때마다 매번 기적 같다고 생각했죠. 샬럿을 키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적고 면역력이 낮아 잔병치레가 잦았거든요. 하지만 샬럿이 웃어 주거나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며칠 밤새워 뒤치다꺼리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마음껏 사랑을 주자 샬럿도 점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더군요. 게다가 저희 호스텔에 오는 손님들이 샬럿을 많이 예뻐해 주어서 맨해튼 근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샬럿이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여전히 외동딸이었기에 우리 부부가 갖는 기대가 남달랐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샬럿이 미국 안에서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가끔 와인 파티도 함께하고 손주도 보여주며 살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얻은 아이다 보니 어쩌면 부모가 조금 더 간섭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샬럿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털어놓았어요. 바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드디어 우리 딸에게도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 기뻤지만 동시에 과연 어떤 사람인지 빨리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침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참이라 샬럿은 생일날을 기념해 그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껏 들떴습니다. 손님 맞이도 워낙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는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만찬 메뉴도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졌죠. 고급 와인을 장만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서 멋진 옷까지 준비해 두었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일을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TV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저럴 수 있나 했던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었죠. 드디어 약속한 당일 초저녁 무렵 벨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나 싶어 문을 열어봤는데 웬 낯선 동양인 젊은 남성이 서 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누구시죠? 라고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침 세탁소에서 돌아왔고 문 앞에서 함께 서 있던 상황이라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인사를 건넸어요. 그 남성은 저희에게 말했죠. 저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럿 남자친구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민혁 씨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샬럿이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민혁 씨가 먼저 집을 찾아온 거였죠. 솔직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곧이어 얼마 뒤 샬럿이 들어왔고 저희에게 샬럿은 그 한국인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혁 씨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제 남자친구예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학 연구기관을 졸업했고 얼마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연인이라면 동양인이라도 괜찮겠지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민혁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고 몸이 떨어져 있다 보면 결국 만남도 흐지부지 되게 되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저희 딸을 아주 잘못 보고 있었어요. 곧이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거리 연애가 되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샬럿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니 아빠, 나 여기서 민혁 씨랑 결혼하고 민혁 씨 따라서 한국으로 건너가 살 거야. 딸은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곧바로 이해하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덜컥 한국 남자와 결혼해 그 나라로 간다니. 믿기 어렵더군요. 어떤 부모가 이런 제안을 좋아할까요? 하룻밤 내내 만찬을 함께 하면서도 저는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샬럿이 워낙 확고했기에 갈등을 크게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흔히 한국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침략을 자주 겪었다고만 알았고 솔직히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샬럿에게 왜 하필 한국이냐, 잘못된 선택 아니니? 라고 물어도 샬럿은 민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서양에서 자란 딸이 동양권 나라에서 적응이 잘 될까 걱정도 컸고 혹여나 저 한국인 남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샬럿을 데려가는 것은 아닐지 오만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샬럿은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을 막을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도 축하해줬어요. 이렇게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 샬럿과 민혁은 짐을 챙겨 정말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가버리니까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낳은 딸인데 샬럿이 우리에게 어떤 딸인데 이렇게 한국으로 떠나버리다니.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남편조차 어차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 지켜보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불행해져서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삐딱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이 딸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딸의 선택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집요할 만큼 검색해보며 찾아봤어요. 한국이 대단하고 좋은 나라인 건 인정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알게 되었고 나름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제가 있는 곳은 세계 중심에 있다는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엘리트들만 지낸다는 맨해튼에 있죠. 한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저희 가족이 지내는 이곳만큼 훌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딸이 한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물론 엄마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제 마음은 간절했었고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딸의 선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뒤 샬럿 부부는 1년에 서너 번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위도 나름 성실하고 밝은 청년처럼 보였고 샬럿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잘 버티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이 되던 무렵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샬럿이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있지만 대체로 서민층이 형편이 안 되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돈이 많으면 단독주택을, 더 부유한 사람들은 넓은 저택이나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빈곤한 사람들이 지낸다는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겠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 제가 안 놀랄 수가 있겠나요? 가뜩이나 한국에서 지내는 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는데 사는 곳마저 아파트라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감정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침착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남편의 눈빛에도 좌절감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 폭발하듯 결심했고 당장 한국으로 가서 내 딸을 고생만 시키는 민혁이에게서 떼어내어 우리 딸 샬럿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생만 시킬 수는 없다고 말이죠. 딸이 사는 주소를 받아들고 저는 곧장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남편도 직접 보고 와야 마음이 편해질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며 배웅해 주었죠.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여러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몸이 피곤했지만 딸을 구출하려는 마음으로 내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 딸이 잘 사는 게 맞을까? 혹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볼 때 인천공항의 모습을 인터넷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참,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당시 하긴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냈던 미국의 공항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확실히 당시 공항에서부터 제가 크게 놀랐었습니다. 공항 안에 들어서 있는 카페들과 나이불문하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항 내부를 누비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유사했죠.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각자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공항만 번지르르 한 걸지도 모르지. 어차피 공항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한국에서 나름 신경을 꽤나 쓴 거라고 생각해. 바로 시내로 나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날 거야. 저는 공항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딸 모르게 온터였기에 조금 고생하긴 했어요. 대화가 원만하게 될 리도 없었고 고작 주소 하나 들고 딸이 있는 곳까지 혼자서 찾아가야 했으니 막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한국의 교통은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접하기에 아주 시스템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죠.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언어인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론 영어가 미숙했던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거나 궁금해할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택시기사분께 주소를 건네고 곧장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는 출발했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면서 택시 차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을 볼 수 있었어요. 고층 건물과 화려한 간판, 잘 정돈된 도로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의 큰 도시 못지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것이 회색 빌딩 사이 곳곳에 있던 자연이었어요. 미국의 도시에는 시멘트 건물이 다지 이렇게 나무가 곳곳에 어우러져 심어지지 않았어요. 있어도 되게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가는 내내 건물 앞 곳곳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심어져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높은 고층의 빌딩 뒤로 보이는 녹색 옷을 입은 산들이 보였는데 뭔가 도시와 자연의 어우러짐이 좀 색다르게 보이더군요. 이윽고 목적지에 가까워져서 보니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채 몰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샬럿이 사는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모든 건물들이 깔끔하고 새 것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는데 입구에서 경비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와 미국어를 섞어 번역기로 소통해보니 제가 딸 샬럿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셨고 인터폰을 통해 샬럿 집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제 딸이 노란머리 낯선 외국인이다 보니 경비원분도 저희 딸을 알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그 복잡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이루어지니 한국이 참 친절한 나라구나 싶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조금 후 딸 샬럿이 로비로 내려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환히 웃으며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없이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고 그런 딸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 걱정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샬럿을 꼭 끌어안고 네가 잘 지내긴 하는 거니?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샬럿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보니 49층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10층만 넘어가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인식되는데 49층이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막상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게 집 안은 마치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의 깨끗한 대리석 바닥, 거기에 널찍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 전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멋졌습니다. 제가 창문 가까이로 가니 정말 멀리 한강이라는 강과 도시 불빛이 한눈에 들어와서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밤이 되자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야경이 펼쳐지는데 너무 멋지더군요. 사실 미국에도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멋지거든요. 바둑판처럼 정렬된 격자형 도로와 빼곡하게 늘어선 마천루,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뻗은 큰 도로와 그 사이를 가득 메운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협곡과 같은 풍경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풍경에는 미국의 도시 협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와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라고 하며 중얼거렸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도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바닥에 있는 온돌 방식의 난방 때문에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겨울에도 이런 바닥 난방기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라디에이터나 냉온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바람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그런데 딸이 지낸다는 아파트에서는 그냥 기본 옵션처럼 거실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패널을 조작하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심지어 샬럿 말로는 밖에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집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샬럿이 엄마 오늘은 제가 특급 환영식을 해드릴게요. 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주문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2-3명이 연달아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 가득 깔린 음식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해서 마치 미국에서 홈파티를 할 때 정성껏 준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휴대폰 몇 번 터치로 가능하다니 어리둥절한 동시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샬럿이 웃으며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밤늦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피자, 치킨, 한식 뭐든 가능하다고 말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내가 상상했던 가난한 아파트 생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가 허름하고 낡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릴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제가 사는 맨해튼 근교의 주택보다 더 편리하고 깔끔한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샬럿이 엄마 여기 단지 안에 예쁜 산책로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마다 이어진 걷기 좋은 길과 정원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근데 좀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아서 딸에게 차가 다니지 않나? 하고 물으니 딸은 한국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안전 때문에 자동차들은 모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놀라웠죠. 한국 아파트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수십 분을 가야 하는데 제 딸이 지내는 한국의 아파트는 그냥 1층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이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궁금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봤는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처럼 웅장하고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출입구마다 CCTV와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곳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샬럿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하로 차를 빼고 아이들은 지상에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상가나 편의시설도 있어서 기본적인 장복이나 용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해결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시화가 잘 된 곳들은 꽤 편리하지만 이런 초고층 아파트 문화는 낯설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저 여기가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맞나? 하는 의문을 계속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민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섰고 민혁은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죠? 라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샬럿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혁아, 너 혹시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왜 한국으로 돌아간 거니? 혹시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민혁은 웃으며 사실 저는 맨해튼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기회는 많았지만 고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샬럿도 흔쾌히 동의해줬고요. 함께 한국에 정착하면서 좋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혁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샬럿도 그런 남자를 믿고 한국에 건너와 이렇게 살게 된 건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 샬럿이 어떻게 동양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 하는 편견을 가졌던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샬럿 역시 대화를 이어받아 엄마 사실 처음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언어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무척 발전된 나라이고 민혁이 가족도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도 민혁이와 제가 꾸준히 일하면서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샬럿이 스스로 여기를 선택한 거구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차이가 너무 커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며칠간 딸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니 아침 일찍 민혁이 출근하고 샬럿은 집안 정리와 취미 활동을 하다 종종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녁엔 민혁과 저녁 식사 후 둘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더군요. 가끔은 샬럿 혼자도 자유롭게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더 체험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기특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행복을 괜히 반대하려 했구나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위 민혁에게 이젠 네가 내 딸을 정말 아껴주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자 민혁은 눈을 반짝이며 장모님, 샬럿과 저는 서로를 인생 동반자로 여기고 있어요. 저도 샬럿을 평생 아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샬럿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좋은 생활 환경이 있는데 굳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샬럿이 이젠 엄마도 한국을 자주 오시면 되잖아요. 제발 다음엔 더 오래 머물다 가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미국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도 종종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덧붙였어요. 서로 전화나 영상 통화로만 소식을 나누는 걸 넘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딸하고 제 사위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작별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 민혁이 그러더군요. 장모님, 이번 여행 경비는 제가 일부 부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엔 미리 알려주세요. 몰래 오시지 마시고요. 아직 한국에서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고맙구나 민혁아. 너희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놓여. 사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은 미처 몰랐어. 과거에 편견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네. 라고 답했습니다. 샬럿과 민혁이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걸 보니 제가 10년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딸을 위해 제 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후 10년이나 아이가 안 생겨 마음고생하던 시절부터 어렵게 얻은 샬럿을 키우면서 가졌던 여러 기대와 바람, 그리고 샬럿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런데 정작 직접 한국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물론 나라 전체를 몇 주 만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샬럿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 환경, 그리고 사위 민혁의 모습만으로도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언젠가 제게 말했던 엄마 나 한국에서 의외로 잘 지내.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 라는 문장이 이제야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맨해튼으로 돌아와 다시 호스텔 운영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방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며 밤에는 늦게 체크인하는 분들을 위해 대기하죠. 예전과는 달리 샬럿이 떠났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서 정말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사위 민혁도 메신저나 화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전해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배려심을 통해 그 말이 사실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쯤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여름이나 가을 같은 시기에 찾아가 샬럿과 민혁이 사는 동네도 더 돌아보고 한국 음식도 직접 체험해볼 작정이에요. 딸 부부가 수시로 미국에 오는 것보다 저도 가서 그 나라를 느끼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연간 총기 사망자가 무려 4만 5천 명, 하루 평균 123명이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 탈출을 결심한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바로 한국으로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또한 미국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더 뛰어난 의료 기술력, 세계의 중심이라던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던 미국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디트로이트는 약 80% 이상의 인구가 바로 흑인입니다. 저 역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아이를 낳고 살던 평범한 엄마였던 아리나라고 해요. 제가 살던 곳은 일명 자동차의 도시라고도 불리고 반대로 흑인들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저도 남편도 흑인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찾아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미국 내에서 흑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대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피부색이 그에 포함될 수는 없다. 피위 리즈의 명언인데요. 저는 이 말을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실현해주길 바라며 늘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픔으로 젖어 있어요. 흑인이라고 매일같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흑인으로 한평생 차별을 받고 사셔서 그런지 제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컸어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일어서라고 늘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아리나 그렇게 약해 빠져서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독해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니? 안 했니? 남들이 널 놀렸다고 해서 울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나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란 말이야. 울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성장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었죠. 남들보다 더 노력해라, 분발해라, 울지 말아라, 독해져라. 이 말을 숨쉬듯 들으며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껴주지 않아 제대로 마음 터놓을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끼고 싶어서 발악을 해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저를 미워했고 또 누군가는 피부가 검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놀렸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검은 제 모습을 누군가는 너무도 무서워하며 경악을 했어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늘 소심하게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던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제 남편은 미국인도 아니었고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국가의 한국인이었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과 동양인의 만남이라니 누군가는 저희의 만남이 최악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착한 우리 한국인 남편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조현호라는 한국 이름과 말릭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 그간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제 인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며 남편의 지인들이 자연스레 제 친구들이 되었고 뒤늦게서야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호 씨, 말릭, 혹시 어려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안 당했어?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 그걸 다 어떻게 극복했어? 나는 극복을 못해서 알다시피 친구도 한 명 없고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현호 씨는 친구들도 많고 늘 웃고 있는 게 보기에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닮고 싶어. 여보, 나 역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살았지. 지금은 우리 한국이 많이 유명해져서 나아진 감은 있지만 여전히 당하고 있는걸? 나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동양인인 게 너무 싫어서 머리를 일부러 노랗게 염색하고 다녔던 적도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분명 날 괴롭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니까 내 성격이 웃기다며 혹은 재밌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지. 나는 아리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리나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 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론 당당하게 살자. 제 한국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으니 이제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종, 다른 국적,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인종차별은 분명 존재해요. 이를테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법이 금한다 한들 사람 개개인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강제할 도리는 없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나 주변인들의 인종차별적 마인드도 적잖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고 어쩌면 어린 시절 저를 괴롭게 하던 친구들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했어요. 대놓고 흑인은 안 뽑는다는 말을 대신해서 우회해서 말을 했죠. 저희는 곱슬머리는 채용이 어려워요. 누가 봐도 흑인을 저격하는 이 말을 통해 저는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을 에둘러 할 때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불문주의적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어요. 모두가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기는 하니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종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를 아예 사회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분명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의 시선에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이제 와서 사귈 용기도 없었기에 남편이 만들어준 친구들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게 남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 와서 참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취급도 안 했던 작은 국가에 불과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전혀 기죽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 체질이라 잔병치레도 없던 저였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몸살 기운이 있었죠.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꼭 급체를 한 것처럼 속도 좋지 않아서 결국 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 이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혹여나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한 후 소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리나 축하해요. 임신이네요. 축하를 받긴 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결과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 진료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말을 어떻게 전할지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길이 너무도 가시밭길이었기에 아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는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저처럼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많을 테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기적이지만 평생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생긴 아이가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조차 생각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을 넘도록 말을 못했어요. 머리가 터질 듯 생각이 많아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10달이라는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 얼른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 욕심일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 현호 씨를 닮는다면 모르겠지만 현호 씨의 성격이 아닌 내 성격을 닮는다면 이 아이의 인생도 불행으로 가득 찰 거야. 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울 거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몰라. 내적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며 하루 이틀 흘려보내고 있던 중 남편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펼쳐진 일기장을 몰래 본 현호 씨는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리나,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자다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저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분명 이건 뭘 알고 하는 말인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고백을 해야겠구나 싶었죠. 여보. 사실은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몇 번 말해서 알겠지만 나는 평생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 혼란스러웠어. 이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와 같이 겪을 상처들을 지켜보기가 괴로울 것 같기도 했어. 나처럼 키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상처를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올바르게 키운다고 달라질 현실도 아니고 그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말이야. 저 말을 내뱉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며 제 속내를 터놓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들 감히 어떻게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 다만 나도 아리나와 같이 차별을 당했던 동양인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들을 듣고 살았을지는 알지.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리나 너에게는 내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뱃속에 아이도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아리나와 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더 강해질 거고 그런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남편의 말을 듣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는데 저희를 보고 속닥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흑인이면 애도 참 불쌍하다. 왜 죄 없는 애한테까지 고달픈 저 삶을 되물림하려고 하지? 난 가난한 부모보다 저런 부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 지나치는 말로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 남편은 참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말들이 참 무례하시네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런 인성을 가진 부모를 둘 뱃속에 아이가 참 불쌍하네. 태어나봤자 뻔한 인성일 텐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난 피부색이 다른 부모보다 못된 신보 가진 저런 부모를 둘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부부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쪽들한테 그런 무례한 말 함부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똑바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남 험담할 시간에 본인 인성이나 갖추세요.
남편은 주저없이 아주 시원하게 내뱉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대응을 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새빨개져 병원에서 급히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처럼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거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그리고 험담은 멈추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남편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행인 건지 아이는 제가 아닌 남편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친구들과 제법 잘 어울려 마음을 놓았죠.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제 아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러 유치원에도 못 보냈죠.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억지로 견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한참 힘들어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인들도 피부색이 다른 부부인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부부였죠. 미국에 있을 때는 자주 봤는데 멀어지니 자주 못 봐 통화를 간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국에서 인종차별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한국의 교육 문화와 시민의식 수준 등이 매우 높다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당하고 있다고 하니 친구가 그랬죠. 아리나 애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이민 오는 게 어때? 너 남편도 한국 사람이잖아. 남편이 한국에 가서 살자는 말 안 했어? 그리고 미국이 그리우면 언제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한들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나라에서 무슨 행복한 삶을 누리겠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 특히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에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거든. 난 아리나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한국으로 넘어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 남편하고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고민해봐. 난 내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틀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미국에만 고집하며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던 제 생각에서는 한국이라고 인종차별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차별은 분명 존재하니 말이죠. 그런데 덜컥 한국행을 선택했다가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올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당장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홀로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현호 씨와 상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한국에서 지내본 기억이 없을 테니까요. 또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어쩌면 가장 심적 부담이 큰 건 남편일 테니 말이죠. 남편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3일이 흐른 뒤 제게 말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던 기억이 다였거든.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겨진 내가 먼 미국으로 입양 왔다는 기억, 그것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리나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한국의 높은 수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 우리가 한국에 제대로 적응을 해야 아이도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나는 사실 한글도 잘 모르거든. 생각이 정말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남편은 아이를 달래서 유치원은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괴로워하니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 했죠. 이렇게 회피하게 두면 살면서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회피하는 습관을 가질 거라며 지켜보는 게 힘들지만 견딜 수 있게 스스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고 했죠. 일주일 정도 유치원을 나간 아이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울었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 유치원에서 절반 정도의 시간만 수업을 하고 데리러 가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홀로 데리러 가지만 이날은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후 시간이 남아서 함께 갔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남편은 직접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몰래 가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유시간이던 그 시간에 저희 애를 두고 다른 아이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저희 애한테 하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아빠는 동양인이고 엄마는 흑인이라며? 그럼 너는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새로운 사람의 탄생인가?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은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저희 애를 제게 보낸 후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어떻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국적과 인종을 가지고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단다. 너희들은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한 거고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길 바란다. 남편은 그 길로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정말 빠르게 했습니다. 한시도 이 미국에서 더 있기가 싫었고 아이가 유치원도 못 가는 상황에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습니다. 딸애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먼저 간 친구네 자녀와 친했던 터라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게 뭔지를 대충 이해했어요. 저희 부부는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은 친구네 부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네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남편도 태어나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항 앞에서 눈시울이 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토록 발전된 국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부자 같고 잘 사는 국가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의 유치원도 친구네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애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안심했죠. 애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했기에 며칠 내내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치원 수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듣긴 했지만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할 거고 어린애들이 영어를 써봤자 인사하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애들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저희 애와 영어로 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놀기도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는 레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룹, 조금 소통이 가능한 그룹,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가능한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 수업을 해주니 좋았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 문화가 모두 어색하고 향수병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가족은 향수병은커녕 미국을 떠올리지도 않고 지낼 정도로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각각 한국이 좋은 이유가 다 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랑 놀고 싶어하고 내가 영어 잘하는 게 부럽다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온다고 초대해달라고 했어. 한국 친구들은 미국이랑 다르게 나를 놀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 엄마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빠가 태어난 나라라며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한국이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국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영어로 소통해주는 게 고마우니 본인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남편도 한글이 서툴렀기에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서 아이의 언어 공부에 더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선 한국 엄마들의 현명한 육아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재능이 있을지를 모르니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아이 혼자서 이것저것 배우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치원 친구들끼리 어울려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해보고 또 부족한 공부를 함께 그룹 지어 공부를 하니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며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애초에 미국은 자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렇게 여러 기회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뭐든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방식이죠.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미국의 자율적인 교육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한국의 교육 방식과 수준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배움을 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었고 저를 차별하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해지며 제 속내를 털어놓으니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한국 엄마들은 또 미국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아직 한식을 만드는 것에 서툰 저를 위해 각자 반찬과 찌개까지 챙겨주고 아이 간식도 손수 만들어 챙겨줬습니다. 또 맛있게 먹은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쉽게 알려줬어요. 한평생 외롭게 살았던 저라서 그런지 이렇게 따뜻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조나단이라는 흑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만족도 역시 높았는데 작은 회사지만 영어권 사람들을 남편이 다 상대하는 것으로 연봉은 꽤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에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데 회사 동료들은 늘 남편을 칭찬했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확실히 한국인의 피를 가져서인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보고 회사 동료들은 남편의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친구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오히려 한국에서 친구 없이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 동료들뿐 아니라 아기 유치원 아빠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래요. 난 지금 꼭 다른 세상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분이야.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은데 미국과 한국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부터가 달라도 한참 달라. 내가 태어난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다는 걸 몰랐다니. 참 지난 수십 년이 한스러워.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배워야 해.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만 안다는 게 일부만 아는 게 정말 아쉬울 지경이야. 혹여나 저희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1년 정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한국에서 잘 다녔어요.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며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직업이니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아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할 때야 비로소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꿈은 바로 승무원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만 봐도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승무원 일을 하며 수많은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꿈을 꾸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애 유치원 엄마들 전부와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또 오래도록 옆에 있기도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학교 진학 문제로 떨어져 아쉽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참 좋아요. 지금 제게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너무 힘든 시절에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네요. 그 어렸던 딸도 이제는 훌쩍 커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집에서 할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애가 다 컸다고 하지만 시집을 갈 때까지는 쭉 애 앞으로 돈이 나갈 테니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껏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림만 했으니 제게도 좋은 경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세계과자 전문점에서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처럼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외국인을 필요로 했죠.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니 하루하루 퇴근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이 너무 큽니다. 처음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온정이 가득한 이 한국 땅에서 정착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가족 전체가 이민 온 흑인들도 꽤 많아서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 역시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정말 100% 진실이죠. 제가 직접 살아봤으니까요. 제게 가장 행운의 순간이 있다면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한국인 남편과 아주 예쁜 우리 딸을 낳게 된 일이고 남편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게, 한국인 분들에게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꾹꾹 담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참 왜 그렇게들 미국은 남들을 차별하며 사는 걸까요? 자신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기도 벅찬데 말이죠. 한국과의 인연이 참 깊으시네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튜브